대선을 엿새 앞두고 극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야권 단일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매번 후보들을 울고 웃게 했던 역대 대선 단일화의 역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이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사실상 결렬된 것 아니었냐. 이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된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결국은 무산될 거라는 분석이 거의 지배적이었잖아요. 네. 그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가 됐어요. 그 부분도 영향을 좀 끼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안 후보의 어떤 지향점이 상당히 협소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네. 그리고 27일 날 의원총회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어서 정치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당론을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김동연 후보와 결합이 되면서 안 후보의 입장은 좀 애매해지기도 했고, 또 안 후보 주변의 원로들의 조언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국민의당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완주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스스로도 완주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같은 것, 특히 정권 교체가 만약 안 될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자신에게 미친 여러 가지 책임론 등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아마 전격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예, 배경을 좀 짚어주셨고요.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 윤석열 후보, 오늘은 영남 지역에서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유세 장면이 들어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부산에서 근무도 했습니다마는 학창 시절부터 부산역에만 내리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뭔가 재밌고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부산역에만 내리면 두근두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산 분들 화끈하고 부산 멋지지 않습니까? 부산은 재미없고 초라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부산 시민들께 자기 찍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경제 대국에는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금융이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치로는 10대 무역 대국이고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 시스템이 구석구석에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부산이 서울만 해야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두 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하면 서울, 부산, 외국 사람도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이 부산이 엄청나게 발전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산에 오면 새로운 걸 많이 봤습니다. 광복동뿐만이 아니라 부산이 새로운 문화의 가장 천병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의 패션도 부산에 와야 최첨단 세계 유행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데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은 날아가는데 부산은 걸어가거나 기어왔습니다.
너무 뒤떨어졌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부산이 서울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졌는데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산이 서울만 해야 대구와 광주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을 아시아 최고,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키우고 그 배후에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산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행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산을 발전시키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 그 재정 투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외자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돈 벌고 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도 더 잘 살고 부산의 근로자, 노동자들의 수입도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자본이 부족할 때 장기 저리의 외자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산업을 키우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벌들은 현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역할은 할 게 없어졌습니다. 일반 은행화 되는 것보다 이제 부산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견인한 것처럼 이 부산을 서울만한 도시로 만드는데 그 역할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산업은행 직원들이 시위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산업은행을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부산 유세 장면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 발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대담 이어가 볼까요? 네,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단일화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단일화가 정권 교체 성격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 만큼 역풍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진보 진영에 좀 결집을 불러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유보층들, 민주당을 지지했으나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유보됐던 이런 네. 유권자들에게는 결속을 강화하는 이러한 효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른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더 결속함으로써도 역풍이 불 거다 단일화가 네. 국민의힘에게 이런 이제 논리거든요. 논리적으로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정권 심판론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정권 교체론, 정권 심판론을 떠안지 못했는데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되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물론 마지막에 정치 교체를 좀 얘기했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네. 그래서 뭔가 윤석열 후보에게 미치지 못했던 지지가 윤 후보에게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양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데 글쎄요, 양 두 가지 측면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단일화라는 게 워낙 이번 대선의 큰 변수였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도 역시 이제 초박빙 구도인 것 같고 이제 여론에서 모르니까요. 어제 한 건 모르니까 박빙으로 접전으로 진행돼 왔던 선거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여전히 조금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양쪽이 다 일리가 있더라도. 예. 네, 반면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선거법상 3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새로 조사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어제 새벽에 단일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유권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표심을 갖고 있는지는 결국 오는 3월 9일 날 개표 결과를 그래야죠.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전혀 같다는 알 수가 없는 생각이 상황이죠. 들고요. 예. 네. 일단 뭐 이 정도 표심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는 일단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 역대 대선에서 단일화는 어땠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5대 대선은 이제 이른바 우리가 DJP 연대라고 하는 네. DJP 연합 이제 그 선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 후보가 결국 당선된 거고 그 DJ와 JP 두 분은 뭐 정치 배경이나 정치적인 지향 이런 건 많이 달랐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각제라는 이제 정치적인 약속이 있었고 이른바 요즘 말하면 공동연무죠. 김정필 총리를 제안하면서 이제 일정 부분 내각의 이제 조각권 같은 것도 주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저 때는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선거이기도 해요. 예.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제 이른바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게 15대 대선입니다. 결국 어쨌든 간에 단일화가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가져왔다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15대 대선이. 그 16대 대선 같은 경우는 노무현 후보와 이제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가 됐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때도. 근데 저 때도 굉장히 그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굉장히 서로 갈등을 많이 겪었죠. 그러다 어쨌든 간에 단일화가 이제 노무현 후보로 됐는데 대선 12월 19일이었는데 2002년도입니다. 네. 16대 대선 2002년도 12월 18일 날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노무현 후보에게 표가 많이 갔다. 그래서 유리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그때의 모델을 적용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 대선입니다. 바로. 어쨌든 나중에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했지만 노무현 후보의 이 단일화가 되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후보하고 싸울 때인데 문재인 네.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됐는데 이른바 아름다운 단일화가 안 됐던 거죠. 미국으로 출국했고 그래서 결국은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박근혜 후보가 이겼던 그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더 거슬러 올라갈 때 이제 13대 대선 87년도 첫 민주화 이후 첫 대선이었는데 그때 이제 DJYS의 단일화가 안 되면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던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단일화가 논의가 됐지만 결국엔 또 불발된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18대 대선이 이제 이겼던 것이고 단일화가 불발된 거는 17대 대선 같은 경우는 아예 단일화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19대 대선 같은 경우도 이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보수 진영 간에 있었는데 그때 어차피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별 이 단일화 논의 자체가 진전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네. 별로 의미가 없었죠. 이슈화 되는데 한계가 있었죠. 예. 네. 일단 좀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그래픽은 그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최근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여야 각 진영 그리고 여러 정치 분석가들이 내놓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가 이른바 DJP 연합 모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과 총리직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누는 것 아니냐, 이렇게 권력 분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고, 또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단일화 효과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노무현 당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대선 전날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들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봤는데 노무현 후보로의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었다. 이 부분에 또 민주당은 방점을 찍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단일화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됐는데 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계층이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도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양강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많이 느끼는 유권자들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이 세 가지 부류를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안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에서 이 세 부류가 어떻게 움직일까가 중요한데, 중도층이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은 당연히 이제 윤 후보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 쪽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을 느껴서 안 후보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장담하기 어렵죠. 약간 반반 정도 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정권 교체라는 게 워낙 컸던 선거였기 때문에 여론조사 그렇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정권 교체 쪽에 무게가 두어진다면 그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당 주장대로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나중에 불발됐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라는 그 논리가 작동된다면 이제 민주당이 유리할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의 논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정권 교체 여론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단 그러나 이게 깜깜이 선거 기간에 됐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통한 어떤 여론몰이 컨벤션 효과는 그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네. 거고요.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복식조 대항이 만들어졌고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3자 구도로 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뭐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이걸 뭐 계속해서 저희가 뭐 추정을 할 뿐입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추정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제가 뭐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해서 지금 선거 기간 중에서 누가 이길 것 같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네. 것이고 단지 이제 사전 투표의 투표율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데 하나의 논거가 될 수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사전 투표는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 지방선거 때 이제 처음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사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뭐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사전 투표가 올라갈 것 같고 비율이 그리고 지금 양강 후보들이 다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두 후보가 다 했잖아요. 서울에서 하고 이제 윤 후보는 부산에서 이제 투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은 높을 것 같은데 이제 젊은층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사전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사전투표를 말씀하셔서 사전투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좀 거론되는 게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예. 그래서 일단 뭐 사전투표 민주당에서 그동안 많이 독려를 해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고령층 어르신분들의 투표율 그리고 이른바 2030 세대의 투표율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30 투표율이 좀 선관위가 지난 선거 때도 그랬고 네. 보면은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 다 중요한 변수입니다만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20대, 30대, 특히 20대가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고 60대 이상은 당연히 이제 윤 후보 지지가 많고 40대, 50대는 특히 40대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많이 하니까 투표장에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가서 투표를 해야지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사전 투표율로 해서 20대와 고령층의 나이 드신 분들, 60대 이상 분들의 투표율은 국민의힘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고 젊은 층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진보층이 유리하다. 그런 공식은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20대들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이념적인 차원 말고 좀 실용적인 쪽으로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20대가 많이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 40대, 50대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제 활동의 주력 계층들이 투표 당일날 투표하기도 좀 어렵고 또 거주지, 주소지와 좀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기 때문에 40, 50 세대의 투표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40대는 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대의 투표를 높임으로써 본 투표일 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막 독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당이 유리한지는 나중에 결과를 결국 까봐야지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오른다고 해서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그거는 뭐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3월 9일 개표 당일까지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투표,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